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목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출 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금융 상품의 특징과 거래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돈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 목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예상되는 큰 금액에 대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돈을 모으고 싶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목돈 마련 전략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만기 연 2%의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월 27만 839원씩 매월 저축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객관적인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입과 지출, 자산 부채 현황 등을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나의 재정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참 쉬운 재무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무 상태를 스스로 진단함으로써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절세 상품, 군인을 위한 예적금 상품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목돈 모으기의 기본은 예적금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상호금융조합의 예탁금, 군인공제회 비과세 종합저축, 은행의 장병내일적금이 있습니다. 그중 장병내일적금은 군인에게 특별히 높은 금리와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가능한 일찍 시작하기입니다. 장기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페라떼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시나요?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4,000원짜리 카페라떼 값을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한 달이면 12만 원이고 1년이면 144만 원이 됩니다. 만약 연복리 2%의 적금을 납입하면 5년 후 757만 원, 10년 후에 1,584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30년간 노후 생활에 대비한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적립한다면 5,905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회, 경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수익률을 고려하여 자산 구성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지출의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으로는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갑니다. 두 번째 실천으로는 선저축, 후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목표 금액을 먼저 저축한 후 남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하나의 통장으로 수입과 지출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 정도의 통장을 만들어 목적성 자금을 준비하거나 수입 통장, 지출 통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체크카드 사용하기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충동 구매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모성 대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대출을 받아 사용한다면 자금 관리에 쫓기며 살기 쉽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이란 무엇일까요? 저축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축에는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저축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금액 5천만 원은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 상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축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보통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이자가 없거나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생활자금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보통 예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유동성이 낮습니다.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되도록 해약하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예치하여 목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저축 상품과 관련하여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고 송금 관련 사례입니다. 군 제대 기념으로 여행을 떠난 A군. 그런데 미리 예약해 놓은 펜션에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아 예약이 자동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수로 숙박업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된 것입니다. 차고 송금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은행에 차고 송금 반환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이 반환 거절, 연락 두절, 수취 계좌 압류 등이 있는 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 대신 법원에 차고 송금 반환을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체 시 은행, 계좌번호, 이름, 금액 등 수취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자주 쓰는 계좌와 즐겨찾기 계좌를 이용해 실수 없이 정확히 송금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포통장 관련 사례입니다. 휴가를 나온 상병 씨의 휴대전화에 나라 사랑카드와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상병 씨는 마침 휴가비가 필요하여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와 계좌를 전달하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 대여 또는 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 및 현금 인출은 불법입니다.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예금 통장 관리에 스스로 주의합시다. 투자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 중에는 원금을 초과해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식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자칭 주식 전문가,
대박 추천 종목, 땡땡땡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가 바로 주의 대상인데요. 이러한 대상들은 방송, SNS, 주식 카페 등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 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 가치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고, 주식 투자를 일임하고자 할 때에는 꼭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결과는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대 수익이 크면 투자 위험도 또한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빚투, 영끌 등의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였다가 실패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투자는 생활에 문제가 없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펀드 원금 손실 관련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퇴직금을 투자할 곳을 찾다가 은행 직원의 예적금처럼 안정적이고 손실이 날 염려가 없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땡땡 펀드에 가입하였으나 6개월 후 20%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불완전 판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회사 직원에게 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가입 시 원금 손실 여부,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사 투자 자문 피해 관련 사례입니다. B는 메신저로 1대1로 투자 자문을 해주고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땡땡 투자 클럽에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저조하고 약속한 투자 자문도 만족스럽지 않아 회원 가입을 탈퇴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사 투자 자문은 무엇일까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통신물,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카페, SNS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1대1 투자 자문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유사 투자 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입비 환불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